골목 안쪽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제 건데요. 그 건물 팔면 된다고 했잖아요.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남자 둘이 냉장고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가 쓰러졌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유리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가게 안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한때 단정에 쓸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땅 문서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건물 문서. 그런데 그 문서 위에 크게 찍혀 있었죠. 매각 완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트럭 옆면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정은 반찬 지역 마트 7곳 납품. 여자의 눈이 그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여자의 손에서 땅 문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데려갔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내가 건물을 받았는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건물을 받았는데, 건물을 받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빈손이었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때는 2001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와 맞닿은 작은 시골 마을. 골목 안쪽 낡은 빌라 203호에 이정은이 살고 있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정은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파란 조끼를 벗으면서 식탁을 봤습니다. 이력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30장은 넘어 보였어요. 남편 박성민이 어제 하루 종일 쓴 것들이었습니다. IMF 이후 3번째 실직이었죠. 정은은 이력서를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3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생년월일 칸에 숫자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쓴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틀렸습니다. 정은은 서랍에서 지우개를 꺼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지웠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다시 적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서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정은이 손등으로 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쓰고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정은은 손등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오래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해가 뜰 무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였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지쳐있던 눈가가 펴졌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는 잘 지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을 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최수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전에 올려둔 것이었죠. 수진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지명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였어요.
상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백화점 쇼핑백을 꺼내 시어머니 선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소도시 낡은 상가 2층 단칸방에서 박순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앞에는 낡은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가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만 2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수진. 다른 한 페이지에는 이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볼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순례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상가 외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던 금이었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없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순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새 여자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시작점이라는 걸. 며칠 후였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장수들이 자리를 펼치고 생선 냄새가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박순례는 파 한 단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오래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무, 된장, 그리고 소금. 그런데 두부가게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순례의 발이 멈췄습니다. 주변이 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례는 그걸 잡으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닿았고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팔던 갑순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오갑순. 순례와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순례야, 순례야. 눈 떠봐. 순례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뜨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갑순의 얼굴이 흐렸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바라봤어요. 갑순은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초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순이 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며느리 수진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고 5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위험한 건가요? 갑순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오래 못 사시게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한 손으로 부동산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은에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정은은 편의점에서 막 계산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바로 받았어요. 갑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파란 조끼를 벗었습니다. 계산대 안쪽에 있는 편의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사장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정은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급히 가야 하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빨리 돌아올게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정은의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도 같기도 했고요. 병실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2개 들고 왔습니다. 과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어요. 병실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죽 한 팩이었어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죽부터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여자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먼저 웃었습니다. 정은 씨도 왔네요.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상태는요? 초기래요. 다행히.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진작 자주 왔어야 했는데.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정은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죽봉지를 내려놓고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은을 봤습니다.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내가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겠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제가 모실게요. 순례는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을 보고 있었어요.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병원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 알아봐줘. 요양병원. 수진은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상가 시세 페이지였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장해뒀습니다. 같은 시각 정은은 순례 옆에 있었습니다.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링거줄 옆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순례의 손 위에 살며시 순례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순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은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밤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커피를 사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은이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례의 손을 잡은 채로요. 수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은 열흘 후였습니다. 순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현관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순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된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새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방도 다 준비해뒀어요. 순례가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은이 왔냐? 수진의 웃음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웃었어요. 정은 씨는 애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운동화 끈이 한쪽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늦었죠. 순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눈가가 부드러워졌어요. 정은이 숨을 고르면서 순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기로 했잖아요. 순례는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막내 집으로 가마.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더 넓고 시설도. 순례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짓이었어요. 막내 집으로 간다 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슈퍼 앞 의자에서 우물가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박씨 어르신이 막내 집으로 가신다고. 큰 며느리 집에 안 가신다고. 노망이 드신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막내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는데 왜 하필 거기냐고. 큰 며느리 집은 서울에 넓은 아파트가 있다는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노망이 아니라는 걸. 이삿날은 사흘 후였습니다. 정은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수레 하나를 빌려왔어요. 남편 성민도 함께였습니다. 순례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낡은 그릇 몇 개,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봉투 하나. 순례가 봉투를 챙기는 걸 정은은 보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이불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은이 방을 정리하는 동안 성민이 짐을 날랐습니다. 갑순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짐이 다 실렸습니다. 순례가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방이었어요. 벽지가 누렇게 바랬고 창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례가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가 재산도 못 받고 어머니만 데려가는구만. 그러게. 불쌍하지 뭐. 정은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레를 밀면서 앞만 봤습니다. 성민이 정은 옆에서 걸으면서 낮게 말했어요. 억울하지 않아. 정은이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은의 집은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거기다 아이들까지 넷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순례가 더해졌습니다. 정은이 제일 큰 방을 순례에게 내줬습니다. 창이 작았어요. 벽도 낡았습니다. 바닥에 온돌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순례가 방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자냐? 저희는 작은 방 쓸게요. 괜찮아요. 순례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한 접시였어요. 변변찮았습니다. 그런데 정은이 순례 밥그릇에 먼저 담았습니다. 국도 먼저 떴어요. 어머님 드세요. 순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셨습니다. 정은과 성민은 부엌 쪽 작은 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좁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례가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창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은이었어요. 어머님, 추우세요? 순례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들어와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드렸습니다. 이거 너희 이불 아니냐? 저희는 하나 더 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따뜻하셔야죠. 정은이 나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순례는 이불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갓 빨아서 말린 냄새였어요. 순례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순례가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었어요. 손에 사발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어머님,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순례가 눈을 떴습니다. 자다 일어난 거냐?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깨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은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순례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 안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정은이 이불을 다시 여며들이고 나갔습니다. 순례는 어둠 속에서 정은이 나간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방이 좁아서 성민이 잠든 뒤에는 나와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은이 다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정은은 혼자 불을 켜고 쌀을 씻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새벽이 순례에게는 보였습니다. 얇은 문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 그릇소리, 작은 발소리. 순례가 서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정은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는 자. 그리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순례가 막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밥도 혼자 떠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낸 날이었어요. 정은이 부엌에 서서 도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넣어봤어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쌀이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성민이 오늘 일용직 일을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찬장을 열었어요. 라면 2개, 된장 조금, 실내기 1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은이 실내기를 꺼내 물에 불렸어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밥에 보리를 썩여 넣었어요. 솥이 끓는 동안 정은은 순례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리밥이에요. 괜찮으세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 상을 차렸어요. 순례 그릇에 보리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된장국에서 실내기를 건져 순례 국그릇에 넣었어요. 자기 국그릇에는 국물만 담았습니다. 순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순례의 눈이 정은의 그릇을 향했습니다. 국물만 있는 그릇.
정은은 그걸 맛있다는 듯 먹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돈이 몇 푼 들려 있었어요. 이거라도 받았어. 정은이 그 돈을 받아 세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서 들고 왔습니다. 술래방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오늘 좀 특별식이에요. 술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너희는, 저희는 밥해서 먹을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술래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돌아오는 참이었어요. 둘째야. 네, 어머님. 장가거든 양파 2박스 사와라. 정은이 멈췄습니다. 양파 2박스면 적은 양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림에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2박스요. 그래. 오늘 사와라. 정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으로 갔어요. 양파 2박스를 샀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수레에 실어 끌고 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이걸 어디다 쓰세요? 창고에 넣어둬라. 그냥 두면 된다. 정은이 창고에 양파를 넣었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중부지방에 냉해가 왔다고, 양파 작황이 나빴다고, 양파값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어요. 술래가 정은을 불렀습니다. 창고에 양파 꺼내라. 장에 가져가거라. 정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배 밑으로는 팔지 마라. 정은이 양파를 들고 장에 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값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없다고 하자 다들 샀어요. 2박스가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정은이 집으로 돌아와 술래 앞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다 팔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술래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때를 아는 게 장사야. 세상은 늘 부족한 게 생긴다. 그걸 미리 채워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정은이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또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술래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옆에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고 반찬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정은이 처음엔 망설였어요. 생면부지 사람 집을 어떻게 찾아가냐고 했습니다. 두드려봐야 열리는지 알지. 정은이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부녀회장이 문도 잘 안 열어줬습니다. 정은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안 된대요, 어머님. 내일 또 가거라. 또요. 그래. 정은이 다음날 또 갔습니다. 이번엔 반찬 샘플을 조금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부녀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에 2번 해줄 수 있어요. 정은이 집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한 집이 2집이 됐어요. 2집이 5집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정은의 반찬이 맛있다고, 정직하다고. 그 무렵 서울에서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명절이었어요. 백화점 선물 세트를 2개 들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래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봐, 큰 며느리가 왔다고. 선물도 저렇게 큰 걸 들고 오고. 역시 큰 집이 다르네. 수진이 마루에 앉아 이웃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웃음도 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저희가 해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동네 슈퍼 사장 김 씨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달 정은이 사흘 내리 대리주부 알바를 한 것을,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낸 것을, 정은이 알바비를 받아서 곧장 병원 수납 창구로 걸어가던 걸 자기 두 눈으로 봤거든요. 김 씨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은이 먼저 슬쩍 시선을 줬어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큰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비를 다 냈다고. 역시 효부라고. 성민이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낸 거잖아. 정은이 반찬통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시면 됐지 뭐. 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례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정은 페이지였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공을 빼앗겨도 말이 없는 자.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는 자. 순례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최수진 페이지도 펼쳤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 적고 나서 순례가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정은의 부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납품할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순례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효부라고 칭찬하는 그 순간 순례의 장부에는 전혀 다른 글씨가 채워지고 있다는 걸.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순례가 정은을 불렀어요. 둘째야, 장가거든 배추 10포기 사와라.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포기요. 어머님, 김치 담그게요. 아니다. 말려두거라. 정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름에 배추를 말린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파 때 배웠거든요. 장에 갔습니다. 배추 10포기를 샀어요. 무거웠습니다. 손수레에 실었는데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마당에 줄을 쳤습니다. 배추를 반으로 갈라 널었어요. 이틀 동안 뒤집어가며 말렸습니다. 순례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서 배추가 동이 났습니다. 여름 가뭄 때문이었어요. 밭이 타들어가서 배추 작황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값이 2배로 뛰었어요. 순례가 정은을 불렀습니다. 말린 배추 들고 장에 가거라. 2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정은이 말린 배추를 큰 자루에 담아 장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배추 어디 있어? 얼마요? 한 자루 주세요.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다 팔렸어요. 정은이 돌아와 돈을 순례 앞에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계획이셨어요. 순례가 잠깐 웃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읽는 거야. 세상이 보내는 신호를. 정은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작은 수첩에요. 순례가 하는 말을 그날 적어두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수첩이 반쯤 차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갑순 할머니가 정은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정은을 부엌 쪽으로 데려갔어요. 아가,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은이 갑순을 봤습니다. 순례 언니가 말이야. 갑순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보고 있었어. 장부를 쓰면서. 정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건물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래. 정은이 아무 말 못했어요. 갑순이 계속했습니다. 순례가 두 며느리를 처음부터 관찰해 왔다고 했어요. 큰 며느리가 병원비를 낸 척 한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파를 사오라고 한 것도, 배추를 말리라고 한 것도, 부녀회장을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정은이 부엌 바닥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건물을 큰형님께 주신 것도 시험이래.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순이 말했어요. 순례는 건물을 수진에게 주면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받자마자 팔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줬다고. 정은이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흔들렸어요. 그럼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갑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말하려는 눈치였어요. 갑순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가, 어머니가 더 오래 봐온 게 있어. 정은이 갑순을 봤습니다. 뭔데요? 갑순이 정은의 눈을 봤어요. 너 새벽에 혼자 우는 거. 너 성심이 아주 착한 거. 정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부엌벽에 손을 짚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빨개지려 했습니다. 정은이 눈을 꽉 감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갑순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갑순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정은이 한참 부엌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순례방 앞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잡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지도 못했어요. 문 안에서 순례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정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례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은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순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래. 처음부터 저를 보고 계셨어요. 순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정은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왜요? 순례가 정은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 사람을 잘 골라야 해서. 무슨 사람을요? 내가 가진 걸 줄 사람.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 정해야 하지.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례가 장부를 내려놓았어요. 나는 재산을 주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법을 주는 거야. 그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이 제일 어려운 거야. 순례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건 누구나 해. 아무도 몰라도 하는 건 못해. 너는 아무도 모를 때도 했잖니. 정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례가 일어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은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정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려고 했어요. 순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다. 정은이 멈췄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라. 순례가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정은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게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순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건물 말씀이요. 그때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몸이 안 좋으셔서 건물 관리가 안 되시니 제가 관리를 좀 해드릴까 해서요. 그래라.
그럼 제가 일단 내려가서. 그래. 순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어요. 최수진 페이지였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올 때를 만드는 자. 적고 나서 순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도 함께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다. 박 씨 어르신 건물을 큰 며느리가 처분한다고. 역시 큰 집이 다 가져가는구나. 정은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반찬통을 닦고 있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움직였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민이 정은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정은은 반찬통만 봤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성민만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건물이 팔리는 그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건물 매각이 완료된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수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어깨를 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순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정리했어요. 돈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순례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투자해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에 계약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백미러로 그것을 한번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정은의 부엌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은이 혼자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내일 납품할 것들이었습니다. 깻잎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순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정은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이 반찬통을 들고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단골집 6군데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은 씨, 요즘 소문이 좀 도는데. 정은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주머니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누가 그러던데? 정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웃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은을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은이 지나쳤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쉬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어요. 통장 얘기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민이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정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납품하던 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점장이었습니다. 이 씨, 이번 달 납품은 좀 보류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구청에 위생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은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원이요? 무슨 민원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우선 상황 파악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2명이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반찬은 괜찮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정은이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만에 거래처 3곳이 끊겼어요. 사회복지사가 찾아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르신 생활 실태 확인차 나왔어요. 정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신고요? 어르신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집안을 살폈습니다. 술래방을 받고 냉장고를 열었고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술래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술래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술래가 사회복지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봤어요. 불편한 거 없소? 밥은 잘 드시고요. 잘 먹소? 사회복지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민이 정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야.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직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성민이었어요. 정은이 남편을 봤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니라고.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성민도 잠든 뒤였습니다. 정은이 술래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안 됐으니까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술래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거였어요. 정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술래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옆에 앉았어요. 좁은 복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술래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냐?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 무서워도 된다. 정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요? 술래가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술래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슈퍼 사장 김 씨도 왔어요. 두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갑순이 말했어요. 오늘 반상회가 있어. 거기서 내가 말할 거야.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봤어. 다 봤어. 말해야 해. 김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봤소. 병원비 누가 냈는지. 그날 저녁 반상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슈퍼 앞 공터였습니다. 여름 저녁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갑순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소. 조용해졌어요. 나는 몇 달을 저 집 드나들면서 봤소. 막내 며느리가 지극히 어머님을 챙기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김 씨가 일어섰습니다. 병원비는 정은 씨가 낸 거요. 내가 봤소. 사흘 내리 대리주부 알바에서 번 돈으로 수납 창구 걸어가던 거 내가 직접 봤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통장 빼간 거는?
위생 민원은 갑순이 말했습니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들 잘 생각해 보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래 곁에 있었어요. 반상회가 끝나고 갑순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알았어.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순이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긴. 사실을 말한 거지. 갑순이 돌아갔습니다. 술래가 정은을 봤습니다. 둘째야. 네, 어머님. 할 수 있겠냐? 정은이 술래를 봤습니다. 할게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정은 페이지였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자. 적고 나서 술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술래가 쓴 것이었습니다. 정은에게 쓴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써뒀던 것이었습니다. 술래가 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봉투만 잡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여름밤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의 부엌불이 또 켜져 있었어요. 내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그 불빛을 보면서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술래가 정말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한계절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어요. 하늘이 높아졌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술래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술래가 누운 채로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밥상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술래가 정은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은은 알았어요. 술래의 손이 차가웠거든요. 얼굴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 재발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처음보다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은이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쓰면서 펜이 2번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에게 연락이 닿은 건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내려왔어요. 병실에 들어오면서 술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수진도 놀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제 왔을까요? 술래가 수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은이 물 한 잔을 들고 나오다가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유언장 같은 건 없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정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물잔을 들고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술래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술래가 정은을 봤습니다. 들었냐?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래가 정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둘째야. 네. 때가 됐다. 정은이 눈을 들었습니다. 봉투 가져와라. 정은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가슴에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병실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있었습니다. 갑순도 와 있었어요. 성민도 왔고 수진의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다 왔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술래가 정은을 봤어요. 봉투 꺼내라.
정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열어라. 정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어요.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서류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거래처 명부, 사업체 등록증. 정은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거래처 명부에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도매상, 식자재 업체, 포목전, 곡물상.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연락처와 함께 한 줄씩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을에 연락해라. 이 사람은 물건 고를 때 같이 가면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은 처음엔 까다롭지만 믿으면 끝까지 간다. 수십 년 동안 쌓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업체 등록증에는 술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양도 대상자 칸에 이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진이 굳어 있었어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편지 읽어라. 정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술래의 손글씨였어요. 오래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조금 바랬어요. 정은이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정은아, 나는 내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다. 내 친정 어머니가 못 해준 걸 내가 해주려 했다. 이 명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이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그게 진짜 재산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봤다. 새벽에 혼자 우는 것도 봤고, 항상 날 위해 밥상 먼저 차리는 것도 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손을 멈추지 않는 것도 봤다. 그래서 내게 준다. 살아가는 법을. 정은이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술래 앞에서 우는 게 처음이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술래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우는 동안 그냥 보고 있었어요. 갑순이 눈을 닦았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술래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술래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내가 원하는 거였잖니. 그래서 줬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만 보면 필요한 걸 못 봐. 그게 내 문제였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알았으면 됐다. 술래가 말을 끊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나 할 말이 있어. 정은이 눈물을 닦으면서 갑순을 봤습니다. 갑순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나 몇 달째 술래 언니 부탁으로 내 집 드나든 거 몰랐지. 정은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언니 부탁이었어. 근데 말이야. 갑순이 정은을 똑바로 봤어요. 나중엔 진짜 내가 좋아서 간 거야. 그건 알아줘. 정은이 갑순을 봤습니다. 갑순이 웃었어요. 그거 알면서 모른 척했지. 나도.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술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실을 나서면서 정은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 있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수진을 봤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수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이 웃고 있었어요. 형님도 무서웠던 거잖아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순례와 정은만 남았어요. 순례가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정은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 편지는 언제 쓰셨어요? 순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새벽에 혼자 우는 거 들은 날, 정은이 순례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은이 말이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사람 귀한 줄 알아. 없어 본 사람이 있는 것 소중한 줄 알고. 순례가 정은을 봤습니다. 넌 둘 다 알더라. 정은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건물을 받은 사람이 왜 망했는지, 빈손이었던 사람이 왜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아직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소도시 골목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빌라 담장을 따라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 내렸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손에 납품 확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정은 반찬, 지역 마트 7곳 납품. 기사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요? 중앙마트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정은이 트럭을 배웅하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순례가 가르쳐준 거래처 명부대로였어요. 봄에는 이 사람, 가을에는 저 사람. 하나씩 찾아가고 하나씩 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순례가 그랬거든요. 때를 알면 된다고. 집으로 돌아오니 순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많이 나아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땠냐? 중앙마트에서 물량 늘려달래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려줘라. 대신 가격은 그대로 해라. 욕심내면 흔들린다. 정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여전히 적었습니다. 수첩이 3권째였어요. 순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은이 반찬통을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골목이었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유리문이 깨끗하게 닫혀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 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이번엔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혼자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정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정은 씨. 정은이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드시래요. 수진이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깻잎조림, 멸치볶음, 콩자반이었습니다. 정은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수진이 뚜껑을 닫으면서 물었습니다. 정은 씨,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정은이 수진을 봤습니다. 뭐려? 장사. 어머님한테 배운 것들. 정은이 잠깐 수진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은 버리지 말라고. 수진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가르쳐 줄게요, 형님. 제가 배운 것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은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형님. 응. 무서운 거 없어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없는 게 무서웠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있어봤자 쓰면 없어지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수진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진이 반찬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이 집에 돌아오니 순례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봤어요. 어머님, 그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물어봐라. 정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저였어요? 처음부터 순례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네. 병원비 내고 돌아서면서 영수증을 버렸잖니. 정은이 기억했습니다. 수납 창구 앞 휴지통이었어요. 증거를 버리는 사람은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 정은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 순례가 정은을 봤어요. 이 아이는 사람이 재산인 줄 아는구나. 노을이 깊어졌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성민도 잠들었습니다. 순례가 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장부였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수진 페이지였어요. 읽었습니다. 공을 가로챈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욕심으로 이은 자, 원하는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잃었다. 순례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러나 끝에 돌아온 자. 이정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는 자. 공을 빼앗겨도 말이 없는 자. 손을 멈추지 않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자. 필요한 것을 가진 자. 순례가 그 아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아는 자.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페이지를 나란히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 아래 가장 끝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요. 둘 다 내 딸이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순례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냄비 앞에 장부를 놓았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불꽃 위에 대지 않았어요. 냄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우려고 했는데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태울 게 아니었거든요. 순례가 찬장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장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정은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정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성민도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다가 상자를 봤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순례 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순례가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내 거야. 안에 뭐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정은이 상자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순례가 정은을 봤습니다. 알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날렸어요. 순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당을 봤어요. 텃밭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정은이 심어둔 것들이었어요. 뭘 심었는지 물어봤을 때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에 보시면 돼요, 어머님. 이제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싱싱했어요. 순례가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박씨 노모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돈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은의 마지막 나레이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건물도, 돈도, 땅도. 그냥 옆에 계셨어요. 새벽에 제가 울 때도, 밥이 없을 때도, 아무도 몰라줄 때도, 그냥 옆에 계셨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다였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훈훈한 교육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